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70평생을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만 살아온 시골 할머니죠. 오늘은 제가 겪은 이상한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며느리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수술이라니 무슨 수술? 맹장 수술이에요. 간단한 거라지만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한대요. 민수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째인데 벌써 아내가 아프다니 걱정이 됐죠. 더구나 둘째 손녀 은주가 이제 막 2돌이 지났는데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럼 은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게 문제예요. 어린이집도 아직 안 보내고 있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매일 늦어서요. 어머니가 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민수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제가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는 게 두렵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알았다. 내일 올라갈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가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민수가 대학 다닐 때 한두 번 가봤을 뿐이었는데 그때와는 또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다음 날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고향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며 된장, 고춧가루까지 보따리에 넣었죠. 도시에서 파는 것들이 어찌 우리 시골 음식만 하겠습니까? 용산역에서 민수가 마중 나왔을 때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몰라보게 말라 있었거든요. 뺨이 쭉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도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많이 빠졌네. 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어머니, 짐 제가 들게요. 민수는 제 보따리를 받아들면서도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더군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달려서야 아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높다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선 신도시였죠. 똑같이 생긴 건물들 사이로 걷다 보니 길을 잃을까봐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29층짜리 아파트 앞에서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목을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았어요. 이런 높은 곳에서 어떻게 살까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높이였거든요. 민수는 계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지혜는 병원에 있고 은주는 지금 낮잠 자고 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하고 넓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 사는 온기보다는 마치 전시장 같은 분위기였죠. 거실에서 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2살배기 은주가 뒤뚱뒤뚱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 올린 민수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굳어 보였습니다. 은주야, 할머니 왔다. 인사해. 은주는 낯선 저를 보고 민수 뒤로 숨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2살짜리 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예민해 보였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 누가 올까 했더니 민수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혼자 남겨진 저는 은주를 달래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신혼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지만요. 민수가 돌아온 건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얼굴이 더욱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누구였니? 아, 그냥 이웃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영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분과 1시간씩 얘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민수는 자꾸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민수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거짓말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은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엄마를 찾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가 은주를 달래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엄마 보고 올까?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네.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운전하는 민수의 손이 계속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룸미러로 뒷차들을 확인했죠. 누가 따라오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며느리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뭔가 걱정이 많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몸조리 잘해야 해. 네. 그런데 어머니. 지혜가 민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이상한 일 없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은주 재워야 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지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뭘 걱정하는 걸까요? 집에 와서 은주를 재우고 민수도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맨 윗칸에 약병들이 가득했거든요. 이름도 생소한 약들이었어요. 처방전을 보니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라고 적힌 약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들이 이런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인기척은 분명히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내다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가 어떤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남자들의 인상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문신투성이의 험악한 표정들이었죠.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결정해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일에 휘말린 걸까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놓아둘까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방에서는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꿈속에서도 괴로워하는 것 같았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민수가 혼자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언제 나갔다 왔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더 진해진 게 보였어요. 밤에 어디 갔다 왔니? 제가 물으니 민수가 깜짝 놀라더군요. 언제요? 새벽에 나가는 소리 들었는데. 아, 편의점에 우유 사러 잠깐 다녀왔어요. 하지만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뻔했죠. 은주에게 아침을 먹이면서도 민수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얼굴색이 변했어요. 회사에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가 회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8시에는 나가야 하는데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오늘 회사 안 가니? 오늘은 재택근무예요. 하지만 컴퓨터를 켜지도 않았고 업무다운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쯤 되니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꼭 준비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뭔가를 간청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올 때마다 민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벽에 머리를 박기도 했어요. 민수야,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봐. 제가 다가가니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민수 자신도 놀란 듯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엄마인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별일 없으시죠? 응, 괜찮다. 민수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민수가 좀 어려운 일에 휘말렸어요. 자세한 건 제가 퇴원하면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혜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또다시 현관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봉투였어요. 안에는 돈 다발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나머지를 준비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돈을 세어보니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벽에 또 민수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단지 구석진 곳으로 가더군요. 가로등이 잘 안 보이는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민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검은색 승용차가 와서 멈췄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들이었죠. 어제 사진에서 본 그 남자들 같았어요. 민수와 그 남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보였지만 너무 멀어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잠시 후 남자들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따라 들어가려는데 복도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길이세요? 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 우리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검은 옷 입고 문신 있는 사람들이요. 17층 어느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17층 바로 우리 집 층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아침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한테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다그치듯 물으니 민수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한참을 울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에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잘못 처리한 계약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봤거든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한테 배상하라고 했어요. 3억 원을.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3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잡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사채를 썼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사채라니요? 얼마나? 2억.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벌써 3억이 넘었어요. 매달 이자만 3천만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급쟁이인 민수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구나. 네.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돈 걱정 말라고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협박 전화가 매일 와요. 집까지 찾아와서 무서운 말들을 하고 어제는 은주 유치원까지 따라왔대요. 은주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수술하게 된 거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장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성 위험이 너무 심해져서 입원한 거예요. 매일 무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아이까지 불안해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 지혜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그 무서운 사람들까지. 지금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 1억 5천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못 구하면. 민수가 말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못 구하면 뭐? 은주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손녀를 데려간다고요? 그런 미친 놈들을. 제가 소리를 치니 은주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가 얼른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민수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 사람들인가 봐요.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까 본 그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뭔가를 바닥에 적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저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가여웠어요.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빨간 페인트로 우리 집 문에 시간 없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은주의 유치원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잃어버렸다던 그 가방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구나. 그날 밤 은주를 재우면서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위험에 처해야 할까요? 민수는 거실에서 밤새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줘. 아니야, 알겠어. 미안해. 전화를 끊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땅을 팔기로 한 거죠. 논밭 몇 마지기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다 합쳐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죠. 민수야, 엄마가 고향 땅 팔아서 돈을 만들어 볼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땅은 아버지 유산이잖아요.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소리에. 우선 가족이 안전해야지.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보니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매수자 찾는 데만 몇 주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금요일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회사 동료 중에 김 과장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결국 야반도주했다고 들었어요. 야반도주라니.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평생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정정당당하게 해결해야 해. 하지만 정정당당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오후에 지혜가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수가 뭔가 말했어요? 응, 다 들었다. 걱정 말고 몸이나 추스려. 사실 저도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제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혜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그분들도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니면 지혜 친구들한테도 연락해 보고요. 하지만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을 테고 시간도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벨을 누르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때리는 거였죠. 민수야, 문 열어. 굵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로 컸어요. 민수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안고 방 안쪽으로 피했어요. 내일까지야. 알겠어? 한참 소란을 피운 후에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여전히 그들의 담배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쯤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봐왔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이라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이야기가 통할지도 몰랐죠. 민수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민수가 남겨둔 휴대전화에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아들 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어머님이 나서주시니 고맙네요. 오늘 오후 3시에 어떠세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오후 3시 약속한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안 되어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인상도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저는 김동철입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박순덕입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됐습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빚진 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김동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 씨가 처음 저희한테 왔을 때 분명히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김동철의 말을 들어보니 민수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7천만 원 정도요.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예요. 말도 안 되는 이자였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머님, 저희도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준 돈이거든요. 김동철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 3억을 한 번에 갚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자는 안 받겠어요. 3억이라니.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되나요? 어머님, 저도 위에 보고해야 하는 처지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네요. 김동철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은주를 데려가시려고요? 제가 물으니 김동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뭘 데려간다고요?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김동철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박민수 건인데. 아이를 데려간다고 누가 그랬어? 뭐?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너무 과했네요. 아이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을 팔으시는 게 어떨까요? 17층이면 시세가 4억 정도 될 텐데 대출금 빼고 나면 충분할 거예요. 김동철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민수가 신혼살림을 차린 소중한 곳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민수 씨가 다른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일이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면 월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물어보니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을 깨뻔했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님이 직접 보증을 서시는 건 어떨까요? 보증이요? 네, 고향에 계신 어머님 재산을 담보로 잡고 민수 씨가 매달 조금씩 갚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김동철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1억만 먼저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한 달 더 시간을 드릴게요. 1억도 큰 돈이지만 3억보다는 낫죠. 고향 땅을 팔면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5천만 원이면. 글쎄요. 너무 적네요. 김동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건드리지 않고 적금으로 넣어둔 게 있었어요. 한 8천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8천만 원. 그 정도면 한 달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철이 휴대전화로 또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8천만 원 받고 한 달 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리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김동철을 만났다는 것부터 8천만 원을 준비한다는 것까지요. 어머니,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셨어요? 민수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었잖니. 엄마가 나서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세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한 마당에 어쩔 수 없었어요. 고향에 전화해서 급하게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죠. 오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현찰을 보니 손이 떨렸어요. 이런 큰 돈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김동철이 정한 곳이었어요. 민수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니 김동철이 벌써 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무서운 남자들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김동철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돈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밀자 옆에 있던 남자가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형님. 그 남자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달 더 시간을 드리겠어요.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요? 민수 씨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해요. 보증인요?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서류만 쓰시면 돼요. 김동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서류를 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민수 씨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서예요. 어머님께는 피해가 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할까요? 집에 가서 민수와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어머님, 지금 결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김동철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차장에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죠. 내일까지 3억 못 주면. 김동철이 말을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 이름을 적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한 달 후에 또 뵙죠.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을 줬다는 것부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까지요. 어머니, 무슨 서류에 서명하셨다고요? 민수가 서류 사본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대보증서예요. 이걸 쓰시면 제가 못 갚으면 어머니가 대신 갚아야 해요. 뭐라고? 고향 땅까지 담보로 잡혔네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동철에게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 후에 못 갚으면 어머니 재산까지 다 뺏겨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쫓겨다녀야 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을 도우려고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 거였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어머니 이제 정말 큰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지혜가 급하게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전화해서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니 지혜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은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지혜도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한 달 만에 2억을 더 만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집을 팔면 어떨까요?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대출금 빼고 나면 1억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도 대출이 워낙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민수 씨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회사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그 계약건 민수 씨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회사로 와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기대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잖니. 다음 날 민수가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계약 상대방이 일부러 거짓 정보를 줬대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래요. 그럼?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채업자들한테는 돈을 갚아야 하잖아. 회사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법무팀에서 같이 대응해 주겠대요. 며칠 후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김동철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어머님, 그 사람들이 불법 사채업자였어요. 뭐라고? 이자율도 법정 한도를 훨씬 넘었고 어머니가 쓰신 보증서도 법적 효력이 없대요. 변호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원금은 갚아야 해요. 하지만 이자는 법정 이자율로만 계산하면 되고 어머님 재산은 건드릴 수 없어요. 결국 갚아야 할 돈은 2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지만 3억보다는 낫죠.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1억 5천만 원까지는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준 8천만 원 중에서 되찾을 수 있는 돈도 있었고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김동철 일당은 경찰에 신고돼서 조사를 받게 됐고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가족이 무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조심할게요. 지혜도 건강을 되찾았고 은주도 다시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엇보다 민수가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온 게 가장 기뻤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긴 악몽 같았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고향이 최고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뉴스에서 나오는 사채업자 이야기,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만약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제 민수는 매주 안부 전화를 걸어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은주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 것만큼은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세요. 돈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부끄럽더라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불법 사채는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서울에서는 민수와 지혜, 그리고 우리 예쁜 은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